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오르고 있죠. 예, 다행입니다. 이게 순환매 아니냐 이제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생각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두 달 전 바닥 주가 대비 30%에서 50%가량 올랐고, 뭐 어떤 기업들, 특히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관련 관세 소식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2차전지 관련 주가 더 오를 거냐 아니냐가 제일 궁금한데, 왜 올랐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차전지 주가는 리튬 가격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요. 리튬 가격 하락은 공급이 과잉됐다, 수요가 감소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리튬 가격 상승은 공급이 감소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진짜 수년 동안 계속 내리다가 최근에 반등을 했다는 게 뭐냐면 공급 감소와 어떤 수요 증가의 이슈가 아닌가, 이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거와 관련된 뉴스들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반등된 상황이 보다시피 막 의미 있게 막 크게 반등하는 각도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반짝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구간은 아닌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온 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호재의 뉴스들.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거야? 이걸 봐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피터 린치가 투자했었던 10배, 텐베거 투자들이 보통 이 턴 어라운드 줄을 걸었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 강의 중에도 텐베거 강의가 있잖아요. 이 텐베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턴 어라운드 주식을 보면 군침을 막 질질 흘립니다. 이 턴어라운드 꼭 제조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증권도 될 수 있고 지주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관심을 받는 턴어라운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실적으로 이어지는지가 된다면은 텐베거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2020년에 철강주가 턴어라운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상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철강주 괜찮다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리튬 때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2019년에 이제 바오산 철강이라고 하죠.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철강사를 중심으로 자잘자잘한 철강사들을 다 통폐합을 시켰어요. 하도 이제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안 되니까 막 우리나라에 덤핑으로 팔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 국내에서도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 없고, 자립 능력 없는 애들은 다 그냥 문 닫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자잘자잘한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그 좀 질 나쁜 철강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었었는데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바오산 철강으로 통폐합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R&D나 이런 것들을 부서를 줄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망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 능력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가격은 오르고 단가는 떨어지니까 이 통폐합에 성공한 기업들은 마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 감소 뉴스였었는데, 그게 중국 정부의 어떤 방침이다, 지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많은 중국의 리튬 업체들이 서서히 통폐합이 되겠죠. 그 뉴스들이 막 3개, 5개, 7개 정도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확 늘진 않겠구나, 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계획이 워낙 많기 때문에 쭉 가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이 중국의 스타일인데, 태양광 폴리실리콘 때도 이렇게 했었고, 뭐 나머지 인곳이 다 그랬었죠. 그것도 있었고, 뭐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철강도 그랬었었고, 그 전에 몇 가지 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방식이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보조금 주고 수출을 시작해서 글로벌 단가를 막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으니까
나머지 국가들 기업이 다 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으로 한 시장 점유율 한 50%, 막 70% 장악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네도 통폐합을 합니다. 공급 과잉을 막고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리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지원금을 서서히 줄여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록펠러가 돈 벌듯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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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업종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리튬이나 이런 2차 전지에서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중국이 거의 판을 장악했다라고 보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보조금을 쏟아붓는 게 한계에 다다랐다. 너무 힘들다. 뭐 지금 반도체 쪽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보조금이나 이런 걸 태울 필요가 없다. 이제 알아서 교통 정리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중국의 5대 리튬 업체인 장거강업이 한 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중단했다. 그 이유가 중국 지방 정부의 지시였다. 이겁니다. 정말 지방 정부의 지시인지 중앙 정부의 지시인지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교통 정리, 통폐합을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좀 계속 나오겠죠. 이런 방침들이.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단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었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 전략은 1차로 안 끝나요. 폴리실리콘 때도 그랬고 잠깐 줄였다가 단가가 상승해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시 공급을 또 늘립니다. 또 무한 경쟁을 펼쳐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경쟁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가 후려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리튬 가격 올라가고 2차 전지 기업들 좋아지면은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2차 웨이브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음에 흑연은 93.5% 관세를 갑자기 미국이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미국이 이제, 갑자기 중국이 이제 두드려 맞은 거죠. 전기차 응급제로 흑연이 대부분 쓰이는데 그 흑연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건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그 응급제 비중이 90%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응급제 가격 상승이. 한국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양극재도 생산하고 응급제도 생산을 하는데 중국산보다 단가가 좀 비쌌었어요. 응급제가.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지금 경쟁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포스코 퓨처엠 꽤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미국 관세가 더 늘어난다면은 이제 전기차 소재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결국은 이게 다 전기차 가격 인상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미국에서 잘 안 살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만큼 막 성장률이 팍 올라오는 게 아닌데 여기서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인상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나 어떤 판매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침체가 왔다던가 이랬을 때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면은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고금리 올리면서 이제 전기차 이제 할부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좀 고위층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서민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는 것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조금 이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종합해 봤어요. 그럼 전기차가 좀 잘 팔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봤는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쪽은 크게 성장 못했고 유럽이 좀 잘 성장을 했어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 쪽 수출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유럽으로 좀 수출 방향을 돌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국내 전기차도 작년 대비 40% 정도 판매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이제 저렴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뭐 이제 흑연이나 뭐 이런 것들 관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막 엄청나게 전기차 가격 상승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가격 상승이 좀 예상되고 유럽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 시장에서는 매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참고로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가 60만 7천 대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 1.5%밖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상반기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들인데, 올해 상반기 전기차가 910만 대가 팔렸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710만 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8%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을 주도한 데가 중국과 유럽입니다. 평균 이상 끌어준 데가. 미국이 평균을 깎아먹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는 괜찮아요. 미국만 좀 성장이 덜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판매가 28% 증가했는데 양극재 적재량이 44% 증가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양극재가 늘었다는 거죠. 주행거리 증가라든가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전기차 판매 대수보다 2차 전지 소재 쪽 매출 증가가 당분간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술이 자동차에 집중할 거냐 소재에 집중할 거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부장이 먼저 오를 때가 있고, 이제 먼저 그 제일 앞에서 프론트에서 하는 전방 기업이 돈을 벌 때가 있고 더 상승할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소재 쪽이 먼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원계가 17% 증가하고 LFP가 7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LFP 비중이 지금 양극재에서 60% 정도 차지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LFP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그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6월 달에 강력하게 상승한 국내 주도주가 7월 들어서 멈추는 느낌이 났거든요. 한국은 유동성이 적어요. 이 기관들이 주도주를 장기간 올리지 않고 순환매 전략 쓰는 이유가, 국내는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유동성 가지고 여러 업종을 돌리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순환매 전략인 겁니다. 방산, 조선, 원전 6월에 많이 올랐죠. 크게 오르니까 다른 업종 대비 좀 비싸진 느낌이 받아요. 그런데 다른 업종들은 안 올랐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나오죠. 그러면 저평가 업종을 하나씩 올리면서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픽을 하면서 순환매를 쓰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코스피가 한번 레벨업을 껑충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렸던, 처음에 올렸던 업종을 또 찾아가지고 2차 랠리를 또 시켜요. 그렇게 2차 랠리를 하고 나면 코스피가 2차 상승을 한 번 더 해요. 이런 식으로 3천, 4천, 5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007년이나 2021년에 국내 기관들이 보여줬던 방식이고, 이렇게 순환매를 쓰면 코스피가 신고가를 쓰게 되는데, 코스피 4천 넘으려면 이 전략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주도하는 기관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니까 많은 돈을 버는데, 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정보를 취득하고 났을 때는 이게 벌써 허리춤이나 여기쯤 온 상태인 거죠. 개인들은 고점 매수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매다 보니까 안 오르니까 자꾸 팔아버려요. 팔고 또 이동하고 팔고 이동하고 하면서 메뚜기처럼 꽁무니만 따라가다가 돈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죠. 코스피 4천, 5천 갔는데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써야 되는 전략은 먼저 움직여서 사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제약, 화학 쪽이 지금 살짝 돈이 넘어오는 건가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좀 더 반등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매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저평가해야 된다. 두 번째 호재가 나와야 된다. 여기도 이제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나올 것 같은 것들, 호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첫 뉴스일 때 개미들도 같이 들어가서 기다리면은 그 순환매를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이 호재가 나중에 실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순환매의 흐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뭐 1년, 2년씩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빠숑님이랑 그 안양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서 편집을 못하고 급하게 영상 올리고 출발을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